어떤 팬텀의 특장점? 일단은 당시에 나왔을 때 팬텀은 하늘의 왕자였어요. 당시에 최첨단 전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종사는 별로 할 일이 없다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조종사 할 일이 많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압도적인 무장 능력, 그리고 그 큰 덩치임에도 불구하고 뭐다? 속도가 마 2까지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당시로서는 거의 F-22였어. 지금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샤를의 군사연구소 첫 번째 아이템 샤를의 무기고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감개무량합니다. 여기까지 오기에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좀 약간 무모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뭘 해야 될까 정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는데 팬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F4 팬텀 그 끝나지 않는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한번 팬텀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팬텀이란 건 항공사의 길이 남을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실전 기록도 가지고 있고 운용 기록도 가지고 있는 그런 전설적인 전투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던 거 요번에 다시 한번 깔끔하게 완벽하게 마무리하려고 제가 팬텀을 골랐습니다. 이번 팬텀에서는요, 팬텀의 빛나는 실전 기록, 그 다음에 21세기에도 팬텀이 어떻게 계속해서 그 여정을 나아가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한국의 팬텀 도입 비사까지 여러분들께 아주 깨알같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예전에 한번 개발 배경 달았으니까 좀 요번엔 짧게만 할게요. 아주 짧게만. 그러니까 이 팬텀이라는 기체는 보통 이러잖아요. 공군이나 해군이 각 이제 비행기 제작하는 회사한테 야, 우리가 어떠한 비행기가 있으니까 그걸 만들어라. 그래서 몇 개 회사를 경쟁시키잖아요. 팬텀은 전투기의 명문 맥도날드 더글라스가 일단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자비로, 완전 자비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해군한테 제시하면 해군이 오케이 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원형은 1953년에 나왔고요. 이름이 98A였어요. 근데 처음에 이 98A를 만들었을 때 미 해군은 별로 관심이 없었대요.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언제 우리가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 뭐 이렇게 했는데, 일단 그래도 한번 보자. 그래서 공장에 와서 봤대요. 딱 봤는데 일단은 이제 무장 스테이션이라고 하죠. 폭탄하고 미사일 달 수 있는 날개 스테이션이 달려 있잖아요. 이게 무려 11개였어요. 해군은 이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오, 야, 굉장히 폭탄을 많이 달 수 있구나, 미사일도 많이 달 수 있고. 그래서 그래, 뭐 한번 너네가 진짜 만들어 보고 싶으면 한번 만들어 봐. 대신 우린 이거 공격기로 쓸 거야 그랬대요. 그래서 98A에서 AH-1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때 뭐 해군이 그래도 맥도날드 글라스를 밀어주려고 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미 해군의 함대 운용 개념이 바뀝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미 해군의 함대 운용 개념이 뭐였냐면 항공모함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기동함대예요. 근데 이 적들도 당연히 이쪽 항공모함이 있으니까 공격하러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함대를 방공하기 위해선, 즉 이 함대를 공중에서 방어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다? 항속거리가 길고 아주 빠르고 무장을 많이 달 수 있는 전투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투기가 항공모함에서 뿅 떠서 항공모함 전방 200에서 300km 앞에서 경계를 하는 거죠. 쫙 경계를 하다가 적이 나타나면 항공모함에서 비행기들을 후다닥 떠서 다 후다닥 때려잡는다. 그런 건데, 이런 개념을 하다 보니까 AH-1 이게 딱인 거라. 왜? 일단 덩치가 커요. 무장도 많이 탑재할 수 있고 덩치가 큰 만큼 연료 탱크도 크기 때문에 항속거리도 멀었단 말이지.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딱이었어요. 그러니까 해군이 야, 요거 공격기로 하지 말고 전투기도 하게 하고 싶어 라고 해서 계획이 어떻게 변경되냐면 여기다 이제 강력한 레이더를 탑재하게 돼요. 그런데 이 레이더를 탑재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있어요. 항공모함에서 뜨는 함재기는 비행기 자체에 탑재되어 있는 레이더한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지상에서 뜨는 비행기들은 지상 관제소에서 유도를 할 수도 있고 지상 관제소에 백업을 받을 수도 있고 공중 조기 경보기에 백업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아직 함재기의 공중 조기 경보기 개념이 그렇게 흔하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전투기 자체에 탑재되어 있는 무장이나 레이더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강력한 레이더를 탑재시켜야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조종사의 부담이 커지겠죠. 왜냐하면 조종사가 계속 조종도 해야 되고 레이더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2명 타자. 앞에는 누가? 조종사가 타고 뒤에는 누가? 레이더 오퍼레이터가 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복좌형 2명이, 승무원 2명이 타는 게 됐죠.
앞에 레이더도 달고 여러 가지가 무거워졌기 때문에 무제한 스테이션은 11개에서 9개로 줄어들었고, 이 초기 사진보다는 조금 더 이제 비행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외형의 변화가 있어요. 날개 끝을 좀 구부린다든지, 그 다음에 그 뒤쪽 미익이 이렇게 좀 처진다든지, 이게 팬텀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보통 이때까지는 모든 전투기가 뭐가 있습니까? 기관포가 있어요. 20mm짜리. 근데 20mm 기관포를 아예 폐지해버려요. 왜 폐지하냐? 이제는 공대공 미사일 다 때려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 스네브들은 기술 만능주의 있어. 미사일 하면 다 맞는다는 거야. 이제 못하러 쫓아가냐, 못하러 그냥 도구 파이팅 하면서 꽁무니 쫓아가서 기관총 쏘냐, 그냥 딱 실컷 걸려면 미사일 쏘면 끝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상 모든 파일럿은 불안해했대요. 왜? 이걸 기관포라는 건 기본 옵션인데 기본 옵션을 떼버리면 어떡해? 예를 들어서 휴대폰에 야 이제는 그 SNS에서 통화도 다 되고 하니까 기본적인 통화가 없어도 돼, 이랬던 거야.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1958년 12월 7일에 미 당국이 이 전투기를 채용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름을 뭐라고 붙여주냐면은 팬텀2라고 붙여줘요. F4 팬텀2라고. 근데 왜 팬텀2냐? 그냥 팬텀, 우리는 팬텀이 알고 있는데 팬텀2냐? 원래 이 앞에 팬텀이 하나가 있었어요. 맥도날드사에서 1954년에 FH 팬텀이라는 전투기 하나 있었거든요. 이거를 계승한다라고 해가지고 팬텀2라고 이렇게 명명이 됐습니다. 이게 미군 같은 경우는 해군 말고 공군도 팬텀이 있는 걸로. 네, 이게 워낙 괜찮았어요. 워낙 괜찮은. 그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팬텀이랑은 다른 팬텀이에요? 똑같아, 똑같은 팬텀. 근데 이건 있었어. 공군은 쓰기 싫었어, 사실. 야, 우리 다 독자적인 거 하고 싶은데, 근데 이때 국방장관이 누구냐면 맥나마라라고. 미스터 컴퓨터 맥나마라. 야, 이게 국방도 이거 가성비로 가야 되고 효율적으로 가야 된다, 합리적으로 가야 된다, 이거 워낙 우수하니까 이거 공군형 이거 써라. 그래서 썼어요. 근데 공군이 이랬다고. 오케이, 같은 저거 쓰겠는데 이름은 우리 바꾸고 싶어. F-110 스펙터라고 할래.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해군하고는 똑같은 이름을 쓰기 싫어요. 왜냐하면 미 해군 항공도야 미 공군의 라이벌로 지금 엄청 났거든요. 근데 맥나마라가 또 한 번 하지. 야, 이거 행정상에 너 복잡하니까 똑같은 거 써. 이렇게 해서 밀어붙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F4라고 쓰는데 이제 F4C형을 쓰는데 해군이 쓰는 거하고는 약간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은 이제 활주로에서 하는 거니까 좀 폭이 넓은 타이어를 썼고, 가장 큰 특징이 공중급유를 하는 방식이에요. 해군은 공중급유하는 프로브가 기수 쪽에 달려 있어요. 기수 쪽에 달려 있는데 공군은 등에다가 이제 공중급유 튜브를 꼽게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기관포가 없었다고. 공군이 이게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기관포 포드 있죠. 요거를 탑재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진짜 공군하고 해군하고 동시에 똑같은 주력 전투기를 채택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남은 건 이 팬텀들이 실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거였습니다. 1964년부터 베트남전에 갑니다, 팬텀이.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팬텀이 기관포가 없이 미사일만 있었잖아요. 군 수뇌부는 야, 소련이 북베트남한테 던져준 저런 고물딱지 미국인은 우리한테 안 된다, 이 미사일만 있으면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생각했냐? 1958년에 대만 해협에서 대만군 세이버 전투기하고 중공군의 미그 전투기하고 붙었거든요. 여기서 대만군이 사이드와인더로 미국인을 떨어뜨린다고. 이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미군 수뇌부는 미사일에 대한 과신을 했었어요. 그래서 베트남 전쟁 초반 1965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팬텀이 2대의 미국인을 사이드와인더 미사일로 떨어뜨립니다. 격추를 해요. 쾌조의 스타트였죠. 그래서 미군 수뇌부들은 만세를 불렀어요. 아, 이거 이제 끝났다, 전쟁 끝났다, 얘네 우리 근처도 못 온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예상과 다르게 팬텀이 고전입니다. 미국이들이 어떤 미국이들이었냐면 미그 17, 미그 19, 심지어 미그 21 같은 것도 있었는데, 이런 미국이들이 기체가 일단 작아요. 그 다음에 기동성이 경쾌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팬텀하고 도그 파이팅을 불렀을 때 팬텀 육중하거든요. 물론 엔진 추력은 강력했지만 육중하거든요. 이 경쾌한 기동성을 살려가지고 팬텀을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미사일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 이 사이드와인더가 사거리가 1km에서 18km예요. 근데 도구 파이팅을 막 하다 보면은 이게 1km 안에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미사일에 락온을 걸려고 해도 락온이 안 걸리는 거예요. 미사일 쏘니까 딴 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락온이 딱 걸렸어요. 락온이 딱 걸렸는데도 미국이 갑자기 방향을 트니까 미사일이 못 따라가요. 더군다나 이 미사일 자체에 시커가 있었거든요. 이게 열 추적 미사일이에요, 사이드와인더가. 저게 그 엔진 배기고 열 추적하는 건데, 이게 열 추적할 수 있는 이 범위가, 탐지 범위가 좁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번이 미군이 이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을 겪고 나온 팬텀 조종사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만약에 이 팬텀에 기관포가 탑재되어 있었다면 적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찬스가 어마어마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전투기 한 대 떨어질 때 적기가 몇 대 떨어지나 이거 교환비라는 거 하거든요. 2차 대전 때까지 미 육군 항공대나 미 해군 항공대 통틀어서 1대 6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군 전투기 하나 꼬꾸라질 때 적기가 6대 정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급기야 1대 3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죠. 그래서 급한 대로 이제 20mm 기관포 포트를 이제 해군 팬텀에도 탑재하게 됩니다. 근데 뭐 여담인데 이거 해군 거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대요. 이 이후에 팬텀 2형부터 팬텀 A, B, C 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팬텀 2형부터는 기수 부분을 조금 늘려가지고 아예 안에다가 20mm 기관포를 탑재를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팬텀 수출이 많이 됐거든요. 완전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대부분 나라에 수출된 건 F4 2형, 즉 기관포가 탑재되어 있는 형이 많이 가죠. 아무튼 베트남의 하늘에서는 미군이 팬텀을 가지고 처음에 우쭐거리다가 아주 큰 코를 다쳤습니다. 이 베트남전에 이은 실전이 어디냐면 중동전이에요. 4차 중동전. 이때 미국이 상당히 많은 팬텀을 이스라엘한테 줬어요. 그래서 약 한 90대 정도 줬었어요. 근데 1973년에 4차 중동전이 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와 시리아를 비롯한 아랍인 여러 나라들하고 이스라엘하고 붙은 건데 팬텀은 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적 레이더 경보 장치가 있었어요. 뭐냐 이 레이더 경보 장치가 지대공 미사일이 비행기를 맞추려면은 레이더를 쏴야 되죠. 레이더를 쏴서 이 레이더에 이 비행기가 포착이 되면 지대공 미사일을 날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팬텀엔 지대공 미사일 그 사이트에서 레이더를 쏘면 그걸 경보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뭐 이렇게 회피하든지 잼을 하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팬텀을 만들 당시에 경보 장치는 어떤 경보 장치였냐면은 소련군의 약간 구식이었던 SA-2 지대공 미사일에만 반응하는 경보 장치를 달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상대했던 이집트군이 뭘 가지고 있었냐면은 신형 SA-6 지대공 미사일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 신형 SA-6에는 스트레이트 플러시라는 레이더파가 나왔는데 이 스트레이트 플러시 레이더에 팬텀의 레이더 경보 장치가 반응을 안 했어요. 또 뭐가 있었냐면 쉴카라고 대공포가 있었거든요. 23mm짜리 기관포 4개 딱 연결하는 거. 그러니까 얘가 왜 이 두 개를 그 소련이 조합한 거를 이집트한테 줬냐? 지대공 미사일 날리잖아요. 그럼 비행기가 보인다고 지대공 미사일 날라오는 게. 그럼 지대공 미사일하고 피할 거 아니야. 막 피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 비행기가 고도가 낮아져요. 이 낮아진 고도에 누가 처리하냐? 아까 말했던 쉴카 있죠. 얘가 처리해버린다고. 이 조합에 이 4차 중동전 처음 일주일간에 무려 100여 대의 이스라엘 전폭기가 떨어져요. 여기 맞아가지고. 큰일 난 거지. 근데 이게 미국한테도 충격이었어요. 왜? 전부 다 이거 미국제 비행기 아니야. 스카이호크건 팬텀이건. 자기네 비행기가 이렇게 많이 떨어질 줄 몰랐어. 그래서 막 시뮬레이션을 해봐요. 야 이거 어떻게 되냐? 우리가 만약에 소련하고 전면적으로 붙으면 어떻게 돼?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이 조합에 미군이 가지고 있던 전폭기의 절반이 녹아 없어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이후에 미국이 이스라엘하고 소련제 야전 방공망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정답은 전자전이다. 그러니까 전파 방해를 하는 전자전기를 투입해야 된다. 그 다음에 82년에 레바논 분쟁 당시에는 이때도 또 소련제 SA-6 가지고 했는데 이때는 이스라엘군이 전자전기가 있었어요. 요 교훈 때문에. 그래서 이 전자전기로 완전히 무력화시킨 다음에 작사를 내놨죠. 1970년대 중반부터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4차 중동전이었습니다. 그 걸프전에서도 팬텀이 좀 쓰였었죠. 예. 사실상 걸프전이 팬텀의 마지막 실전이에요. 이게 마지막 실전인데 주로 이때는 팬텀이 무슨 작전이냐면 와일드 위즐 작전. 쉽게 말해서 적 방공망 제압 작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F4G형이 참전했고 이 미 본토에 있는 32 전투항공단하고 독일에 주둔했었던 52 특수임무항공단이 주력으로 이 걸프전에 갔대요.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전과를 올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총 3,942회의 작전을 나갔습니다. 팬텀이. 그래서 1000발의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라크의 레이더 사이트 200개를 작살냅니다. 근데 이 200개는 이라크군이 보유하고 있는 레이더 사이트의 74%예요. 그러니까 이 팬텀의 활약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이때의 F4G형 팬텀은 개량이 막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량이었냐면 이제 전파 방해 장치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안테나 같은 게 나와 있었는데 그걸 없애고 동체에 매립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신형 레이더 경보 장치, 그다음에 AN/ALQ119라는 제밍 포드를 탑재했대요. 그래서 적 지대공 미사일을 제밍을 했었고 그다음에 적 레이더를 공격할 땐 AGM-88 함이라는 대레이더 미사일을 썼습니다. 이 대레이더 미사일의 특징이 뭐냐면 딱 쏘면은 적 레이더 기지에서 발사되는 전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기간 동안에 단 한 대만 떨어졌대요. 단 한 대만 손실했대요. 여기 보시면은 사진에 뭐 AGM-88을 잔뜩 달고 날아오는 이 팬텀 사진도 있죠. 너무 오래됐죠. 너무 오래됐죠. 이게 아까 1958년 막 이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1960년에 제대로 배치됐다고 쳐도 지금 한 60년 됐나요? 60년 넘었잖아요. 할아버지를. 예. 팬텀이 20세기 후반, 21세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베트남전 때문에 미국이 팬텀을 엄청 많이 찍어냈어요. 근데 이 베트남전 이후에 이제 미 해군은 F-14로 가게 되고 미 공군은 F-15로 가게 되는데 신형 전투기가 나왔으니까 팬텀을 도태시켜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F-14와 F-15의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이게 대량 배치가 어려워지니까 어쩔 수 없이 걸프전까지는 팬텀을 미군도 썼어야만 됐죠. 근데 걸프전 이후에는 미국에서는 빠르게 팬텀을 퇴역시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정찰기로 많이 썼고 그 다음에 무인 장치 달아가지고 표적 염습기로 많이 썼다가 2016년에서야 미국에서 완전히 퇴역을 합니다. 근데 팬텀은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서방 세계 베스트셀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현재도 현역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의 팬텀. 먼저 독일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은 F4 F형을 먼저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E형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사업을 했었대요. 이게 아이스라고 해가지고 Improved Combat Efficiency라는 사업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 사업을 1993년부터 했는데 원래 팬텀은 이제 스페로라는 중거리 미사일을 썼거든요. 근데 최신형 AIM-120 암람 미사일을 쓸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를 했고 그 다음에 이때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제 기골 보강 등등의 수면 연장 사업도 같이 했대요. 그래서 2012년까지 운용했고 미군보다 앞서서 2013년에 공식적으로 퇴역을 시켜요. 왜 2013년에 퇴역을 했냐? 왜 미국보다 더 짧게 썼냐? 왜냐하면 2010년대 왔다 갔다 하면서 유로파이터로 이 팬텀을 대체합니다. 그래서 유로파이터로 대체했고요. 근데 이 독일의 이 아이스 개량 사업은 우리나라한테도 영향을 줄 뻔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스는 이제 독일의 아이스 사업을 참고로 해가지고 팬텀 F4E를 업그레이드 했는데 자기네 나라의 첨단 기술 제반 인프라가 좀 부족해가지고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팬텀을 전부 다 독일로 보냈어요. 그래서 독일 내에 있는 EADS 공장에서 업그레이드를 받아서 2015년까지만 쓰려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뭐 유로존 뭐 난리 났었잖아요. 몇 년 전에. 심각한 경제난이 있어가지고 신규 전투 사업이 줄줄이 취소됐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33대가 그리스 공군에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 국가로선 이란도 씁니다. 이란도 팬텀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979년에 이란이 회계혁명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는 미국하고 친했거든. 그때 들여온 팬텀이 있었는데 이게 부품 조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애들이 부품 조달이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부품도 만들고 해서 업그레이드를 했대요. 그래서 레이더 탐지거리도 느리고 해서 그 다음에 방어 장치 같은 것도 업그레이드해서 썼는데 얘네도 실전을 겪어요. 누구하고? 사우디 공군하고 겪어. 하필이면 사우디 공군에 F-15하고 붙었어. 그래서 작살이 납니다. 이런 팬텀이. 어쩔 수 없어요. F-15한테는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동에서 또 하나 미국과 함께 최대 팬텀 운영국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자국에 이제 우수한 항공 회사가 있었어요. IAI라고. 그러니까 IAI 주도로 업그레이드를 실시했고 진짜 이건 업그레이드 끝판왕입니다. 이스라엘이 해둔 건. 이게 뭐냐면 커나스 2000이라고 팬텀이 아니고 더 이상 커나스 2000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쉽게 말해서 겉에만 빼고는 전부 다 완전 다른 전투기입니다. 특히 항법 장치, 조종사 편의 장치, 고정식 급유 튜브, 데이터 버스까지 탑재해서 이것까지 업그레이드해서 이건 완전히 이제 팬텀을 마개조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이 팬텀의 끝판왕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여기 사진 보시면 이스라엘제 팬텀을 구분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해놨는데 여기에 이 공중급유 프로브가 고정식으로 이렇게 딱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도 팬텀의 대량 운용국이었어요. 그래서 1984년부터 업그레이드를 했대요. 그래서 1988년에 약 90기의 팬텀 업그레이드 사업이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 일본 아이들은 이제 신형 항법 장치, 그 다음에 레이더 탑재, 그 다음에 레이더 경보 장치도 강화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 애들이, 여러분 아시죠? 일본은요, 1960년대부터 자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한 나라예요, 얘네가. 무시하면 안 돼. 우리는 아직 못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자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게끔 개량했었어요. 근데 일본이 보유한 팬텀은 올해 2021년 3월에 전부 다 퇴역을 했대요. 그래서 이 팬텀이 맡았던 임무를 F2 전투기한테 전부 다 이양을 시켰고
호주는 팬텀을 산 게 아니고 임대해서 썼어요. 임대해서 썼다가 그냥 반납을 했고 터키하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한번 업그레이드를 했고 터키는 아직까지 팬텀 쓰고 있고 스페인은 모두 다 퇴역을 시켰고요. 89년에. 재미있는 건 영국입니다. 영국도 팬텀을 정말 많이 운영했었거든요. 근데 영국은요. 업그레이드 한 번도 없이 그냥 쓰다가 1991년에 전부 다 퇴역시켰어요. 그래서 이 뭘로 대체하느냐? 파나비아 토네이도로 대체시킵니다. 아무튼 이 팬텀은 진짜 서방 세계의 베스트셀러로서 웬만한 나라들은 거의 다 썼었고요.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팬텀의 여정이 끝나지 않은 거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팬텀에 앞으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더 쓰면 안 돼, 이거 사실. 우리나라도 팬텀이 있죠? 네, 우리나라도. 이제부터 여러분들 제가 팬텀의 도입 비사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쑥쑥쑥 성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더욱더 재미있고 좋은 알찬 컨텐츠 보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